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일본이 일으킨 임진왜란으로 온 나라가 어지러울 때였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을 한 무리의 무사들이 지나고 있었지요. 이들은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대장,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아이들입니다. 아이라고 봐줄 수는 없다. 가자. 모조리 도륙을 내야 한다.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더 어린 아이들을 지키며 막아섰습니다. 둘째는 더 어린 소녀를 업은 채 맞섰고요. 세 아이는 모두 죽음을 각오했는지 결연한 표정이었답니다. 부모님과 온 마을 사람들의 원수! 죽일 테면 죽여라. 누가 눈 하나 깜박할 줄 아느냐? 고놈들 맹랑하구나. 오냐, 니들도 부모 곁으로 보내주마. 무사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었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무사 중 하나가 나서서는 대장 앞을 막아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내가 보호하겠소. 모시, 그럼 풍신수길 전하가 맡긴 임무는 어찌하란 것이냐? 무사된 자가 어찌 무도한 자를 주인으로 모시겠소. 풍신수길은 더 이상 내 주군이 아니오. 모시, 니놈이 정령 배신을 하는 것이냐? 오냐, 죽여주마. 무사들은 일제히 사내에게 덤벼들었지요. 무시무시한 칼날이 여기저기서 날아들었습니다. 허나 사내의 칼솜씨는 그야말로 신들린 듯하였답니다. 사내는 덤벼드는 무사들을 모조리 베어버리고는 아이들을 품에 안았지요. 얘들아, 이제 가자꾸나.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지켜주마. 아저씨 이름은 무엇인가요? 난 고니시라고 한다. 그래, 고씨라고 부르면 되겠구나. 앞으로는 조선에서 살아야 할 터이니. 고니씨는 그날로 고씨가 되었고 세 아이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지요. 아이들은 고씨의 지도하에 훌륭한 무사로 자라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일검창수 그리고 궁이야, 이리 와보거라. 너희는 내게서 검과 창 그리고 활쏘기를 전수받았다. 허나 무술보다도 중요한 것이 형제간의 우애인 법이다. 고씨에게 검을 배운 첫째는 일검, 창을 배운 둘째는 창수, 그리고 활을 배운 셋째에겐 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답니다. 고씨는 이 제자들에게 피를 섞어 마시는 의형제의 의식을 치러주었지요. 천지신명이시여, 오늘 저의 세 제자들이 의형제가 되었습니다. 의를 행하고 불의에 맞서는 한 이들의 앞날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의를 행하고 불의에 맞서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셋은 의형제가 되었지요. 명심하거라. 너희 셋이 배운 검, 창, 활은 서로의 무술을 보완해 주느니라. 그러니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난관을 돌파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씨는 첫째 일검에게 편지 한 장을 맡겼습니다. 한양 저작거리에서 김모라는 사내를 찾도록 하거라. 그가 너희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니라. 그리하여 세 형제는 산을 내려와 속세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세 형제가 어느 들길을 지나갈 때였지요. 저 멀리 벌판 너머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님, 아무래도 저 마을에 변고가 생긴 것 같소. 그래, 연기를 보니 뭔가 일을 당한 모양새로구나. 가보죠, 두 오라버니들. 스승님께서 무술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마음씨 착한 궁희의 말에 일검과 창수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역시나 마을은 마적대의 습격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곡식은 죄다 약탈당하고 마을 사람들까지 모조리 잡아간 것이지요. 텅 빈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뛰어가 보니 관복을 입은 사내가 무너진 집에 깔려 있었지요. 힘이 센 창수가 얼른 사내를 꺼내 주었습니다. 고맙네. 난 이 마을 형암인데 자네들 덕분에 살았네. 아니 형암나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마적대가 들이닥쳐 마을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네. 마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또와 포졸들도 당해내지 못한 것이었죠. 언제쯤입니까? 오늘 새벽 일이니 이제 3시각쯤 지났다네. 어쩌시겠소? 말탄 자들이 3시간 전에 떠났다면 따라잡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오. 오라버니, 그래도 죄 없는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해요. 창수는 혹시라도 약속에 늦을까 갈 길을 재촉했지요. 반면 마음씨 착한 궁이는 돕자는 생각을 꺾지 않았습니다. 마적을 뒤쫓는다. 스승님께서는 이런 때를 위해 우리를 가르친 것이다. 고민하던 일검은 마침내 마적들을 뒤쫓기로 하였답니다. 고맙네. 내 딸도 잡혀갔으니 만약 구해준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네. 그리하여 세 형제는 발자국을 따라 달렸습니다. 무술이 고강한 셋은 달리는 것도 바람처럼 빨랐지요. 그렇게 한참을 달리니 어느새 발자국이 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옳거니. 저 산에 놈들이 숨어 있구나.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 되니 마침내 산속 계곡에 접어들었지요. 마적들은 계곡 한켠에 자리한 채 잔치를 벌인 모양새였습니다. 훔쳐온 소와 돼지를 잡아 고기를 굽고 부어라 마셔라 진탕 놀아대는 것이었죠. 한편 한켠에는 마을에서 붙잡아온 사람들이 꽁꽁 묶인 채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조금도 겁먹지 않고 뚜벅뚜벅 마적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니놈들은 뭐냐? 그건 알 거 없다. 그보다 마을 사람들을 풀어주지 못하겠느냐? 흥, 하룻강아지들이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우리는 관아의 포졸들도 어쩌지 못하는 어르신들이다. 지금 우리들이 기분이 좋을 때 썩 꺼지거라.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맛을 볼 것이다. 마적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셋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화가 치민 마적들이 무기를 빼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칼, 창, 도끼를 휘두르며 덤벼드니 오금이 지릴 기세였지요. 헌데 막내 궁이가 배시시 웃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라버니들, 제가 먼저 나서지요. 꽃처럼 아름다운 궁이는 등에 맨 활을 쥐더니 연달아 화살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십수발을 순식간에 쏘아대니 덤벼들던 마적들이 일제히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야말로 백발백중이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두목이 외쳤지요. 이제 보니 예산 놈들이 아니구나. 여봐라, 한꺼번에 덤비거라. 두목의 호령의 마적들이 황급히 말에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질풍처럼 말을 몰아 한꺼번에 돌격해오는 것이었지요. 계곡 전체가 말발굽 소리로 진동을 했답니다. 귀한 군말을 도적질에 써서 되겠나. 둘째 창수가 나섰지요. 창수는 큰 창을 떡하니 세워서 달려드는 마적들을 하나하나 고꾸라뜨렸답니다. 순식간에 4~5이 말에서 떨어져 나뒹굴었지요. 잘했다 둘째. 쓸만한 군마가 생겼구나. 그중 말 하나를 잡아탄 일검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대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드니 칼을 휘두를 때마다 마적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지요. 창수와 궁이도 합세하니 그야말로 일당백이 따로 없었습니다. 셋이서 한바탕 휘저어주니 그 많던 마적들이 모조리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이놈들,
가까이 오면 이 처자의 목숨은 없다. 기겁한 두목이 한 처녀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일검이 멈췄지요. 그때 갑자기 화살이 날아와 두목의 손등에 명중했답니다. 궁이의 솜씨였지요. 두목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허나 그게 두목의 마지막이었지요. 번개처럼 말을 달린 일검이 단 일격으로 두목의 머리를 날려버렸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정조도 목숨도 잃을 뻔했는데 새 협객님들 덕분에 살았습니다. 처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였답니다. 이제 보니 이 처녀야말로 사또의 외동딸인 희연낭자였지요. 세 형제는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지요. 안절부절하며 기다리던 사또는 희연낭자가 돌아오자 눈물을 흘렸답니다. 참으로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 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네.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닐세. 힘이 있으나 마땅히 의를 다하는 자는 요즘 세상에 드물지. 자네들은 진정 의로운 자들일세. 사또는 언젠가 꼭 보답하겠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답니다. 세 형제는 마을을 뒤로 하고 한양으로 길을 나섰지요. 마적들에게 압수한 군마에 올라타니 위풍당당하기가 이를 데 없었답니다. 헌데 희연낭자가 입을 열었지요. 아버님, 아무래도 이 마을은 더 이상 안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따라 한양의 할아버님 곁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그래. 그러도록 하거라. 자네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희연낭자는 둘째 창수의 뒤에 척 올라탔답니다. 헌데 둘의 모양새가 어째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지요. 둘째 오빠는 참 제주도 좋네요. 아니 둘째야, 언제 희연 낭자와 친해진 것이냐? 면목 없습니다, 형님. 희연낭자와 창수가 얼굴을 붉혔지요. 내 청춘 남녀는 껄껄껄 웃고는 한양으로 말머리를 향했습니다. 제를 넘고 들을 지나서 강물을 3번 건너니 어느새 경기도에 이르렀답니다. 시장기가 동안 세 형제와 희연낭자는 산 아래 작은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미안하오. 지금 있는 게 푸성귀뿐이니 그거라도 드시겠소? 쭈그렁한 주모는 미안한지 손을 비비며 우물쭈물하였지요. 괜찮소 주모. 시장기만 면하면 된다오. 저도 괜찮아요. 넷은 나물국과 보리밥으로 조촐하게 식사를 하였지요. 그러고 보니 어째 다른 손님들도 우거지상을 한 채 푸성귀만 뜯고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불안당들이 몰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술과 고기를 있는 대로 내어거라. 빨리 가져오지 않으면 가게를 전부 부셔버리겠다. 불안당들의 아우성에 주모는 굽실대며 술과 고기를 가져왔답니다. 돼지고기, 닭고기 안주가 푸짐하게 나오고 술도 끝없이 올랐지요. 불안당들은 부어라 마셔라 아주 지 세상처럼 놀아제끼는 것이었습니다. 성질이 급한 창수가 입을 삐죽였지요. 아니 원, 누군 나물만 먹고 누군 진수성찬이라니 대접이 왜 이렇단 말인가? 창수님, 어째 저 불안당들이 주모를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사려 깊은 희연낭자의 말에 세 형제의 눈이 희번득거렸지요. 주모는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불안당들이 달라는 대로 안주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 불안당들이 주막을 탈탈 털어먹는 것이 분명했지요. 참다 못한 창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모, 나물만 먹었더니 체독이 오를 지경이오. 우리도 뱃속에 기름칠 좀 하고 삽시다. 아이고 가게에 고기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 저 사람들 술상에 오른 고기는 고기가 아니라 버섯이라도 돼요? 우리도 좀 얻어 먹읍시다. 이거 왜 이러나? 자네 이러다 호되게 경을 치를 걸세.
창수가 걱정된 주모가 뜯어 말렸습니다. 허나 작심한 창수는 오히려 더 크게 불만을 터뜨렸지요. 그러자 불안당들의 눈이 흉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놈이 욕심이 많구나. 헛소리하지 말고 나물국이나 마저 먹거라. 욕심이 사나운 것은 고기 반찬을 독식하는 당신네들이지. 뭐라고? 이것이 한번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불안당은 주먹을 휘두르며 창수에게 덤벼들었지요. 허나 창수는 그 주먹을 한 손으로 턱 잡아버리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그대로 힘을 써서 불안당을 저만치 날려버렸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불안당 두목은 화가 나서 고함을 쳤지요. 니놈들은 누구길래 우리 패거리를 건드리느냐? 이 마을에서 우리 성미를 긁는 자는 살아남지 못하는 것을 모르느냐? 불안당들은 술상을 엎어버리고는 한꺼번에 덤벼들었습니다. 허나 일행들은 창수만 일어설 뿐 나머진 얌전히 밥을 먹었습니다. 창수의 실력을 잘 아는 희연 낭자도 태연히 식사를 이어갔답니다. 이것들이 격하게 환영을 해주는구나. 좋다. 어디 점심 대접을 받아볼까? 창수는 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곧바로 말패들과 맞섰습니다. 불안당들은 창수의 주먹 한 방, 발길질 한 방에 퍽퍽 나가 떨어졌습니다. 다가오는 두 놈에게 한 방씩 먹인 창수는 세 번째 놈을 번쩍 들어 그대로 집어던졌지요. 그 바람에 나머지 놈들이 휘말려서 다 같이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맨 뒤에서 소리를 지르던 두목만 남았지요. 아이고 대인 몰라 배웠습니다. 두목이 납작 엎드리자 창수는 턱짓으로 널브러진 불안당들을 가리켰지요. 네 쫄자들을 데리고 어서 꺼지거라. 알겠습니다요 대인. 얼른 물러가겠습니다. 두목이 부하들을 수습해서 나가려는데 창수가 뒤에서 불렀지요. 어허 잠깐. 왜 그러십니까 대인? 소란을 피운 죄가 크다. 허니 오늘 점심은 네가 사야 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요. 제가 사도록 하지요. 그날 불안당 두목은 가진 것을 탈탈 털어 몽땅 주모에게 건넸습니다. 덕분에 쭈글쭈글했던 주모의 얼굴도 잠시나마 활짝 펴졌지요. 아이고 청년. 하마터면 주막이 망할 뻔했는데 자네 덕분에 살았네. 불안당들이 떠나자 손님들도 주모도 박수를 쳤습니다. 주모는 불안당들에게 바쳤던 안주들을 모조리 거두어서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활약이 컸던 창수와 형제들에게는 특별히 더 푸짐한 반찬이 나왔답니다. 그렇게 넷은 잘 먹고 잘 쉰 다음 주막집을 나섰지요. 그리고 다시 한양으로 기수를 향했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하니 희연 낭자가 나섰지요. 협객님들, 저희 할아버님 댁으로 가시지요. 희연 낭자의 할아버지인 이참파는 세 형제를 아주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어서들 오시게. 자네들이 우리 손녀딸을 구해주었다지? 사또의 편지를 받아본 이참파는 언제까지라도 머무르라며 기뻐했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데 자네들 같은 협객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일세. 거처와 식사를 준비했으니 편안히 있으시게. 이참파는 셋을 극진히 대접했답니다. 덕분에 세 형제는 오래간만에 여독을 풀었지요. 이것은 스승인 고씨와 있을 때에도 누려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기야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옥 같은 단련뿐이었으니까요. 이제야 세 형제는 휴식다운 휴식을 가질 수 있었답니다. 이윽고 사흘이 지난 아침, 셋은 곧시 사부의 편지를 들고 김모를 찾아 나섰지요. 셋은 저작거리를 돌며 김모를 수소문했답니다.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침내 찾아낸 김모는 아주 의외의 인물이었답니다.
그야 굴다리에서 지내는 거지였으니까요. 헤헤헤. 나 김모를 찾는 자들이 바로 자네들인가? 그렇습니다. 그래 고씨는 아직도 팔팔한가? 스승을 함부로 부르는 말에 일검의 눈썹이 꿈틀했지요. 허나 내색하지 않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스승께서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아쉽구먼. 그 친구가 좀 비실비실해야 나에게도 승산이 있는데 말이지. 말이야 바른 말이지 고씨 그 작자 제자들만 보내고 본인은 편안히 배 두드리며 지내는 게 아닌가? 더 참지 못한 둘째 창수가 덤벼들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창수는 번개같이 주먹을 뻗었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창수의 주먹을 거렁뱅이 김모는 가볍게 막아낸 것이었죠. 그야말로 고씨사부 못지않은 솜씨였답니다. 자네 스승도 버거워하는 게 날세. 혼자 덤벼서 되겠는가? 그러지 말고 셋이 덤벼보게나. 김모의 말에 일검과 궁이도 합세했지요. 순식간에 손에 땀을 쥐는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허나 김모는 셋의 공격을 쉽게 막아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싸우니 마침내 일검과 창수 그리고 궁이가 뻗은 주먹이 사방에서 김모를 포위했습니다. 이거 셋이 합심하니 실력이 갑절이 되는군. 훌륭하네. 김모는 박수를 쳤답니다. 그러나 주변의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아직 배울 게 더 있구먼. 어느새 셋은 자객들에게 물샐 틈 없이 포위당한 것이었지요. 이제 보니 김모의 거렁뱅이 차림새는 철저한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셋이 황당해하고 있는데 김모는 껄껄껄 웃었지요. 자, 환영 인사는 이걸로 되었고 자네들에게 맡길 일이 있다네. 김모는 품속에서 용모파기를 하나 꺼냈답니다. 이 작자는 박흥이라는 대행수라네. 이 자는 조선의 백성들을 붙잡아 명나라에 팔아치우고 있다네. 헌데 포도청에서는 어째선지 수사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지. 그러니 자네들이 나서서 이 자를 수사해보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고맙네. 자네들이 놈을 수사하는 동안 우리는 그 배우를 알아보겠네. 세 형제는 박흥 대행수가 있는 군산항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말을 달리니 꼬박 하루 만에 포구에 도착하였지요. 언덕에서 내려다보자 수많은 배가 포구에 모여 있었습니다. 헌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배가 눈에 들어왔지요. 바로 박흥 대행수의 배였습니다. 배가 떠날 채비를 하는구나. 어서 가자. 출항을 막아야 한다. 세 형제는 번개처럼 말을 몰아 뱃전으로 달려들었지요. 그러자 배에서 웬 활잡이들이 나타나 활을 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라버니들 조심하세요. 궁이가 활을 쏘자 활잡이들이 금세 화살을 맞고 쓰러졌답니다. 형님 지금이요. 장사인 창수가 긴 창을 들어 올렸지요. 그러자 일검이 창대를 밟고 그대로 갑판으로 뛰어 올랐답니다. 창수는 궁이도 그렇게 갑판으로 올려보냈지요. 자, 이젠 내 차례다. 혼자 남은 창수는 창으로 장대 높이 뛰기를 해서 배에 올랐답니다. 세 형제가 갑판에 난입하자 무사들이 더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세 형제를 겹겹이 포위하고는 칼과 창, 그리고 도끼를 휘둘렀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어느새 도치대에 오른 무사가 위에서 활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야, 셋째야 방심하지 마라. 이놈들 한가락하는 놈들이다. 일검의 말에 형제들은 등을 맞대고 맞서 싸웠지요. 세 형제가 합심하자 날고 기는 무사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쯤 지나니 배에 서 있는 자들은 오직 세 형제뿐이었답니다.
헌데 뭔가 좀 이상했지요. 명나라 배라고 들었는데 어째 외국 무사들이 들끓는 것이냐? 그러게 말이오 형님. 고용된 칼잡이라고 하기엔 죄다 외국인들 뿐이오. 하여 셋은 조심스레 선창으로 내려갔습니다. 배 안은 무척 넓어서 그야말로 대궐 같았지요. 헌데 쇠고랑을 찬 조선인들이 잔뜩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웬 놈들이냐? 누가 감히 다 박흥의 배를 노략질한단 말이냐? 당신이 박흥이요. 어찌 같은 조선인이 조선 사람을 외국에 팔아 넘긴단 말이오. 듣기 싫다. 내 일을 방해했으니 무사하지 못할 줄 알거라. 그러자 박흥의 호위무사 5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나같이 기백이 범상치 않았지요. 조선 것들은 하나같이 쭉정이들이었는데 자네들은 어떠한지 한번 보겠다. 오냐, 그 쭉정이 같은 조선인 밑에서 일하는 니놈들 솜씨나 한번 보자. 세 형제와 5 호위무사가 맞붙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은 하나같이 날쌔고 매서웠지요. 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드는 것이 꼭 바람개비 같았답니다. 허나 형제들은 마치 하나처럼 움직여 이들을 상대했습니다. 창수가 칼을 걷어내고 일검이 검을 막는 동안 궁희의 화살이 호위무사들을 쓰러뜨렸지요. 세 형제의 합격술에 휘말린 호위무사들은 결국 모조리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개섰거라 어딜 도망가느냐. 황급히 도망치던 박흥은 일검에게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개처럼 질질 끌려 나온 박흥은 갑판 위에 내동댕이 쳐졌지요. 그렇게 박흥을 붙잡고 조선인 포로들을 구출한 세 형제는 배를 몰아 군산포로 돌아왔습니다. 부두에는 김모와 호위무사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지요. 역시나 훌륭한 솜씨로군. 잘했네. 김모는 이들을 이끌고 산속에 위치한 은신처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른 대로 말하거라. 이 많은 외국 무사들은 다 무엇이냐? 그리고 조선 사람을 외국에 팔아치워서 무엇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냐? 헌데 박흥은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는 지금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실수는 뉘우치지 않는 박흥 대행수 그대가 하고 있다. 아니다.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면 니놈들도 이러진 않을 것이야. 얼마든지 들어줄 테니 한번 말해보거라. 김모의 말에 박흥은 숨을 골랐습니다. 자기도 그 이름을 토설하는 것이 보통 두려운 것이 아닌 듯 했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박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답니다. 한양을 관할하는 한성판윤이 바로 내 배후요. 무엇이? 한성판윤이 양민들을 노예로 팔고 있다 이거냐? 무슨 연유인지는 나도 모르. 허나 이 모든 것은 판윤의 짓이었소. 그 말에 김모의 얼굴빛이 변하였지요. 김모는 박흥을 은신처 깊숙한 곳에 가두고 형제들과 한자리에 앉았답니다. 이 사건에 판윤이 연루되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닐세. 그렇다면 판윤의 뒤를 캐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일세. 허나 포도청과 형조가 묵과하는 걸로 봐선 아무래도 판윤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분명할 것이야. 그리하여 셋은 한성판윤의 저택을 감시하였지요. 그렇게 며칠 감시를 하다 보니 일검이 누군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갓과 도포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피바람이 불 것 같은 인상이었지요. 분명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 같았답니다. 그리하여 일검은 창수와 궁희에게도 눈짓을 보내어 뒤를 밟기 시작하였답니다. 판윤의 저택을 나온 사내는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어느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들어갔지요. 그 집은 바로 후궁 조이빈의 친정 오라버니 훈련대장 조활의 집이었답니다. 은신처로 돌아온 일검의 말에 김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보니 한성판윤과 조활은 하루가 멀다 하고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판윤과 훈련대장이 작당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뒤에 조희빈이 있다는 걸세. 조희빈은 임금의 총애를 받는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였지요. 그 권력을 바탕으로 왕사제 자리를 돌아가신 황후의 출생에서 자신의 아들인 검양군으로 교체할 음모를 꾸미고 있던 것입니다. 검양군은 총명하고 무예에도 능한 왕자였으나 성정이 잔혹하여 모두가 두려워하는 자였답니다. 만약 그가 임금이 된다면 이 나라엔 한바탕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었지요. 한성판윤과 훈련대장까지 합세했으니 이 한양 땅은 저들의 소굴이나 다름없게 되었네. 아무래도 머지않아 행동에 나설 터이니 예의 주시해야 할 걸세.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세 형제는 훈련대장의 집을 예의주시하였지요. 수많은 병력을 부리는 훈련대장이니만큼 일이 터진다면 이곳이 틀림없었으니까요. 세 형제는 돌아가며 저택을 감시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지요. 마침내 한밤중에 말을 타고 복면을 쓴 한 무리의 사내들이 어디론가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사내들은 한양 외곽의 커다란 창고로 들어갔지요. 세 형제는 보초병들의 눈을 피해 지붕을 타고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야? 병장 기록은 엄청난 양이야. 이 정도면 대군을 무장시키고도 남겠어요. 이렇게 많은 병장기가 한양에 들어왔을 줄이야. 세 형제의 보고를 받은 김모는 낯빛이 변하였답니다. 예상대로군. 검양군이 역모를 준비하는 것이 틀림없으렸다. 김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단 궁궐에 다녀오겠네. 그때까지 꼼짝 말고 기다리도록 하게. 아니 그 차림으로 궁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있겠나. 부하들이 관복을 내오자 김모는 풍채당당한 장군이 되었지요. 미리 말을 하지 않아서 미안하게 되었네. 이 몸은 판의금부사 김운일이라고 하네. 판의금부사는 세 형제의 사부 고씨를 조선에서 받아들이게 해준 은인이었지요. 스승의 은인을 만난 세 형제는 큰절을 했답니다. 이러지 말게. 자네 스승에게는 내가 진 신세가 더 많다네. 두 차례의 외란에서 고씨의 도움으로 몇 번이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녀오겠네. 세 형제는 일가교삼추로 판의금부사를 기다렸습니다. 아주 늦은 밤이 되어서야 판의금부사는 돌아왔지요. 헌데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쁜 소식일세. 육조가 이미 검양군과 조희빈에게 장악당한 모양이야.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훈련도감과 포도청은 물론이고 전방과 후방의 병력 모두 요지부동이란 말일세. 검양군의 군대가 목을 죄어오는데 원군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의금부와 금군의 인원만으로 대군을 막아내야 했지요.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주상도 같은 생각이시네. 자, 이리들 와보게나. 판의금부사는 주상전하의 교지를 펼쳐 보였답니다. 역도들을 토벌하라는 밀서였지요. 대의는 우리에게 있네. 이제부터 역모에 가담한 자들을 쳐서 한 놈도 남김없이 토벌하도록 하세나. 판의금부사는 금군을 풀어 한성판윤과 훈련대장의 저택을 급습하기로 하였지요. 그러는 동안 세 형제는 대량의 병장기가 보관된 창고를 불태우도록 지시를 내렸답니다. 꼭 다시 뵙지요, 판의금부사 어른. 그래 살아서 다시 만나세나. 그리하여 세 형제는 지체 없이 창고로 향했습니다. 병법에 밝은 검양군은 창고에 수많은 보초들을 배치하였지요. 허나 세 형제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궁이가 화살로 외곽의 보초들을 처리하는 동안 일검과 창수는 곧바로 창고로 뛰어들었습니다. 역도들은 듣거라. 오늘 이곳에서 살아나가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싸움은 싱겁기 짝이 없었습니다. 창고에는 수십 명의 보초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세 형제를 당해내지 못하였지요. 검과 창이 번쩍할 때마다 보초들은 순식간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결국 한 시진도 안 되어 창고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작전은 성공했다. 이제 판이금부사를 도우러 가야 한다. 세 형제는 서둘러 한성판윤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판윤의 저택에서는 금군과 판윤의 사병들 사이에서 무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금군의 솜씨가 더 뛰어났지만 판윤의 사병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하여 싸움은 백중세였지요. 물러서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면 이 나라 종묘사직이 위태롭고 말 것이다. 판이금부사의 지휘로 금군이 조금씩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판윤의 사병들이 뒤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세 형제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지금이다. 몰아붙여서 단숨에 섬멸해라. 양쪽에서 몰아치니 판윤의 병사들은 속절없이 붕괴되었지요. 싸우길 포기하고 도망치는 사병들이 절반이요. 버티다가 목이 달아나는 이들이 절반이었습니다. 마침내 한성판윤도 금군 손에 끌려 나와 최후를 맞이하였지요. 잘 와주었네, 삼형제. 이제 남은 것은 훈련대장일세. 시간을 더 끌면 놈들이 전열을 가다듬을 걸세. 지금 바로 몰아쳐야 할 것이야. 맞는 말씀입니다. 판이금부사 어른. 하여 세 형제와 금군들은 훈련대장의 저택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훈련대장의 저택에는 훨씬 많은 사병들이 있었지요. 소식을 들은 검양군이 합세한 것입니다. 거기다 변절한 훈련도감의 병사들까지 있으니 그 수가 수천이었습니다. 아마도 내일이면 거병을 하려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을지 모를 일이었답니다. 창수야, 궁이야. 스승님께서는 바로 이날을 위해 우리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싶구나. 옳으신 말씀이요. 적적들을 모조리 쓰러뜨립시다. 오라버니들과 함께 싸울 수 있어서 기뻤어요. 꼭 살아서 다시 뵙죠. 사방에서 비명이 들려오고 칼과 창 부딪히는 소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모두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데 특히나 세 형제의 솜씨가 돋보였지요. 다가오는 이들이 모두 풀잎처럼 쓰러지니 역도의 진영에는 큰 길이 생겼답니다. 그렇게 세 형제는 서로의 등을 지키면서 검양군이 있는 곳까지 파고들었지요. 훈련대장이 나서서 세 형제를 막아섰지만 별 수 없었지요. 저 외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불러온 무사들이 모조리 쓰러지고 훈련대장도 결국 일검의 검 앞에 목이 달아났습니다. 마침내 검양군의 목에 일검의 칼이 드리워지니 모든 역도들이 항복을 하고 말았지요.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잘해주었네. 주상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것이야. 이제나 저제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주상은 판이금부사의 승전보에 크게 기뻐하였답니다. 그리고는 검양군과 조이빈을 따르던 무리들을 하나하나 숙청해 나갔지요. 그렇게 역도의 세력을 뿌리 뽑으니 마침내 온 나라가 조용해졌답니다. 판이금부사는 세 형제를 불렀습니다. 이번 일로 자네들 공이 제일 크다는 걸 주상께서 잘 아신다네. 그래서 주상께서는 자네들 셋에게 벼슬을 내려 내금위로 맞이하겠다고 하시었네. 참으로 영광스런 일이니 자네들도 거절하지 말게나. 헌데 어째 셋의 반응이 떨떠름한 것이었죠.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나 저희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무술을 갈고 닦느라
세상 구경이라고는 통 못했으니까요. 벼슬도 좋지만 저희는 앞으로 세상을 돌며 더 많은 것을 보고 싶어요. 세 형제가 무술을 배운 것은 입신양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들은 배운 무술을 통해 곤란에 빠진 사람들을 더 많이 구하고 싶었답니다. 그 뜻을 알아본 파니금 부사는 고민에 빠졌지요. 알겠네. 자네들 뜻이 정 그렇다면 이를 어쩌겠는가? 허나 주상께서 실망이 크실 테니 부디 큰 소리 말고 조용히 한양을 빠져나가 주시게. 그러자 세 형제는 파니금 부사에게 큰 절을 하였지요. 그리고는 바람처럼 말을 달려 그날로 한양에서 사라졌답니다. 형님은 아쉽지 않으셨소? 벼슬자리를 준다는데 말이오. 아서라. 10년을 갇혀 죽어라 훈련만 했는데 그런 삶을 또 한 번 살란 말이냐? 맞아요. 답답한 일은 이제 사양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말을 달리는데 어느새 한 여인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연희 낭자였지요. 먼 길에는 길동무가 필요한 법이지요. 이를 말이오. 낭자와 같은 길동무는 언제나 환영이오. 그리하여 네 사람은 새로운 모험을 찾아 길을 나섰지요. 이들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뒤로 수많은 탐관오리와 악당들이 쓰러졌다고 하네요. 마지막엔 조선 팔도를 지나 명나라와 바다 건너 외국에도 다녀갔다고 하니 정말 바람처럼 살다 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복수심에 사로잡혔다면 세 형제가 이토록 훌륭한 협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세 형제는 합심하여 천하무쌍의 무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를 잊지 않고 실천하니 그야말로 올바른 길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